그냥 농심이라고 말해. 농심. 라면 광고랑 저희 회사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농심하고 싶은데. 국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행사를 직접 찾아와서 얘기를 해보는 왈도의 첫 번째 프로젝트죠. 디 애드벤처. 오늘은 런랩을 찾아왔는데요.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대행사 런랩의 이경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랩에서 기획과 미디어 바잉 역할을 하고 있는 런랩의 김민규 팀장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촬영이다 보니까 저도 탈을 처음 썼는데 좀 계속 좀 털이 눈을 찌르고 있는 상태라 뭐 제 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변태. 여러 브랜드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들리는 대행사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런랩을 찾아왔는데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런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런랩은 눈에 보이는 광고를 만들자라는 철학으로 광고를 만들고 있고요. 광고가 크게 이렇게 분류되잖아요.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what랑 howto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howto가 더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howto, 일단 눈에 보여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기준으로 광고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비딩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그 비딩은 사실 전문 용어이기도 하고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비딩이 어떤 건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그 광고 대행사에 있어서 비딩은 어떤 또 역할을 하고 의미를 가지는지 간략하게 두 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딩은 우선은 광고주가 어떤 마케팅적인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대행사한테 본인들의 과제를 내주고 그 과제를 통해서 본인들의 파트너를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행사는 어떻게든 새로운 광고주를 만나는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회를 통해서 저희는 뭐 하나의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포트폴리오도 쌓고 이윤도 내고 그러한 뭐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 같은 이제 독립광고 대행사, 기업에 속해 있는 이제 대행사들이 있고 모회사가 있는 대행사들이 있고요. 외국계 광고 대행사들이 있어요. 외국계 광고 대행사도 어떻게 보면 글로벌 물량이 있는 회사고 이제 인하우스 광고 대행사도 어떻게 보면은 모 회사의 물량이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독립광고 대행사한테는 거의 전부예요. 비딩이 전부일 수밖에 없고. 비딩이 전부다. 네. 저희 독립광고 대행사에서는 비딩이 목숨 같은 거죠.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광고의 시작이 비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런 이런 분들도 계세요. 구독자분들이 자기가 이제 광고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게 있는데 이런 거를 브랜드에 던져도 되냐, 선제한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고 예. 그렇죠. 비딩이 있어야 광고가 시작되는 거죠. 선제한 같은 경우 과거에는 아예 말도 안 되는 거였지만 요즘에 가끔 간혹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선제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빌딩액 자체가 이제 적겠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마케터도 어떤 회사의 직원이에요. 그렇죠. 직원이잖아요. 그럼 누군가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선제하는 승인 받는 그림과 이제 비딩을 해서 공정하게. 그러니까 비딩은 말하다 보니까 나오는데 비딩은 되게 공정한 그냥 싸움 같아요. 비딩의 얘기가 나와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건데 최근 비딩에서 승률이 가장 높은 대행사 중에 하나가 런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저도 궁금해요. 이 비딩 현장이 되게 피가 튀기고 엄청 큰 대행사들도 많고 전문가적인 분들이 이제 PT를 직접 하실 텐데 런랩에서 이 비딩에서 승률이 높은 가장 큰 비결이나 전략은 뭘까요? 아까 피가 튀긴다고 하셨는데 과거 선배들도 피가 튀겨서 PT라고 하시는 분들 것 같아요. 피가 튀겨서 PT다. 거짓말 하지 마요. 지금 만들어낸 거 아닌데. 저희 회사가 되게 전통적인 광고 회사의 색깔과 좀 요즘에 좀 많이 튀는 광고 회사 색깔의 약간 중간 위치에 있는 회사예요. 되게 독특한 크리에이티브를 하는데 전략이나 이런 거 되게 전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PT 할 때 보면 A, B, C에서 PT의 안을 한 3가지 정도는 그렇죠. 가져가요. 전형적으로 한 3가지 정도는 가져가고요. 거기서 저희는 첫 번째 안이나 두 번째 안까지는 되게 광고주의 니즈 RFP대로 대신에 크리에이티브는 독특하게 이렇게 가져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C 안, 뭐 세 번째 안은 광고주 RFP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키면서 저희 회사, 런랩이 생각하기엔 이 브랜드는 이렇게 가야 돼. 이 브랜드는 이렇게 광고해야 돼. 라는 거를 꼭 세 번째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확률이 오히려 세 번째 게 더 높더라고요. 어쨌든 RFP라는 거는 광고주가 내부적으로 다 약속된
것들을 이제 대행사한테 보내는 거다 보니까 그것들을 어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본 룰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가이드를 지키려고 하고 거기에 저희 철학인 뭐 눈에 띄는 광고, 눈에 보이는 광고를 만들자라는 것들을 좀 덧붙이다 보니까 뭐 매체적인 부분이나 크리에이티브적인 부분이나 조금 더 다른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매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매체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매체에서도 기존에 뭐 광고 대행사들이 했던 식으로 뭐 TBC 얼마, 뭐 디지털 얼마, 5개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세퍼레이트 하는 게 아니라 광고주가 목표로 하는 거, 그리고 타겟, 그리고 우리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한 접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광고주가 뭐 TV 뭐 70% 하고 싶어요, 뭐 얼마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거기에 맞는 매체 전략을 쓰다 보니까 눈에 잘 보이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고 거기에 맞는 매체를 쓰다 보니까 좀 더 색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에이전시 출신이냐 이런 질문을 하지만 저는 항상 광고주 쪽에 있는 편이었고 지금도 이제 클라이언트 광고주 쪽에 있지만 전략이 되게 좋다는 생각을 들어요. 거의 대부분의 대행사분들이 3가지 정도를 가져오는데 보통 첫 번째 안에 거의 모든 인력을 투입해서 미는 안이 첫 번째 안,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약간 힘이 빠지고 약간 이런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 안, 두 번째 안에서 되게 철저하게 이제 RFP를 따라가고 세 번째 안에서 오히려 되게 흥미로운 엔터테이닝한 아이디어들을 가져오면은 이 긴장감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안에서 선택될 확률도 높을 것 같은데 이게 노하우라서 다른 이제 대행사분들이 다 그런 식 전략을 취해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저희 그럼 4개 가져가요. 이제. 비딩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이제 브랜드는 여기 어때인 것 같은데 여기 어때에서 비딩을 했던 그 상황이나 또 비딩에서 승리하고 또 수개 캠페인을 연속으로 할 수 있었던 비결 이런 걸 좀 듣고 싶네요. 우선 여기어때는 저희가 기존에 뭐 슈퍼콘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옥션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알려졌을 때 되게 다행히 저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비딩에 초대 받아서 저희가 갔었고 그때 당시 처음에 과제 자체는 그 여기어때가 기존에 했던 캠페인 때문에 약간 모텔 앱이라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 그걸 타파하고자 하는 캠페인을 생각하셨고 저희가 그래서 그때 냈던 슬로건 자체는 여행할 때 여기어때라는 걸 토대로 사람들한테 여행이라는 워딩을 좀 우리가 선점해서 좀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게 건전하게 보여줄 수 있게 다가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로 송을 좀 활용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효하게 적용을 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많이 바꿨고 그 토대로 저희가 이제 뭐 여기어때가 그냥 계속 한 건 아니고요. 계속 비딩이 있었지만 그 자산을 가지고 계속 활용하면서 좀 더 빌드업 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처음 여기어때 그 유명한 송, 징글이라고 하지만 그걸 처음 만든 게 런랩인가요? 네. 여기 옆에 앉아 계신 분 제가 직접 작곡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요. 작곡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때 PT 준비하는데 옆에서 갑자기 흥얼거리더라고요. 광고계에서는 이거를 입작곡이라고 해요. 뭐 흥얼대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오디오 PD님이랑 이제 편곡하시는 분 앞에서 제가 이제 전화로 녹음해서 흥얼해서. 진짜로? 예. 이게 첫 캠페인에서는 장범준 씨가 불렀거든요. 맞아요. 장범준 씨가 자기가 작곡한 줄 알았대요. 왜? 자기가 작곡한 곡 같다고. 너무 좋은. 누가 만들었냐고 좋은 그러는데 제가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장범준 씨 곡을 좀 따라서 생각하다가.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 노래가 워낙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다른 대행사로 교체하기가 쉽지 않았네요. 그런데 저희 회사가 이 저작권 자체를 광고주한테 드렸어요. 노래를. 네, 드리고 첫 해 저희가 연장 한번 이제 캠페인 연장하고 다음에 비딩할 때 저희가 다른 대행사도 이 노래를 쓰시고 비딩을 해달라고 해서 비딩을 한 적도 있어요. 그 당시를 다시 되돌리면서 여기 어때 나왔을 흥얼거림 다시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래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분위기. 싱글과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 그리고 여러 캐스팅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캐스팅 비화 또 어디까지 섭외했다 이런 내용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한 광고에 모델이 막 8명 이렇게 떼거지로 나오거나 혹은 유튜버가 TV 메인 광고에 나온 게 저희 회사가 아마 처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이후로 유튜버들이 광고에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처음엔 되게 간단했어요. 이게 되게 여러 명을 쓰자는 이유가 사실 여기어땐 2등 브랜드였어요.
네, 저희 캠페인 하기 전까지 2등 브랜드였는데 누구나 다 좋아하는 브랜드가 되고 싶다고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되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빅모델인데요. 빅모델을 저희가 섭외하려고 회의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어때 같이 큰 PT를 할 때는 한 팀의 분위기가 되게 여러 팀이 붙거든요. 그렇죠. 여러 팀이 붙어서 회의를 하는데 각자 좋아하는 모델이 다 다른 거예요. 저희 이제 40대부터 20대까지 저희 이제 직원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좋아하는 모델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막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아 맞다. 요즘에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꼭 연예인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버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세그멘트 돼 있구나. 특정 누굴 좋아하진 않구나. 그래서 그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 써보자. 한꺼번에 다 써보자.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개개인의 모델비는 비싸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빅 모델 한 명보다는. 예, 그래서 모두가 좋아하는 모델을 다 써보자 해서 모델이 그렇게 시작하게 됐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유튜버 분들을 광고에 전면으로 내세운 게 이제 그 광고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 당시에 조금 반발도 있었을 수 있잖아요. 유튜버들 TV 광고에 약간 이런 그 브랜드 쪽에 이견은 없었나요? 광고주 측에서도 충분히 있었죠. 그냥 저게 누구냐? 누구냐? 빠니보틀이 누구냐? 당시에 막 저희가 원지하러 원지도 첫 번째 캠페인에 좀 올렸는데 이게 빠니보틀도 모르는데 원지는 알겠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세대가 좋아하는 모델들을 정했잖아요. 그 가운데는 네임밸류 있는 윤종신 씨도 있고 뭐 노홍철 씨도 있고 뭐 장현주 씨도 있고 조합으로 했고요. 왜냐하면 인지도가 있는 분, 그 다음에 각자 세대들이 좋아하는 분, 뭐 예를 들면 민호이나 그 조합을 해서 크게 이제 좀 해결하게 됐죠, 그 문제를. 사실 아이디어 자체는 낼 수 있지만 캐스팅 자체가 쉽지 않고 조율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노하우? 이런 분들을 이 빅스타부터 유튜버 분들까지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캐스팅 노하우 같은 걸 민규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후보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뭐 영상에서 보여지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지만 정말 많은 후보들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정말 뭐 여러 번의 섭외 전화도 드리고 여러 번의 컨택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분 나오시는데 혹시 안 나오실래요?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연관지어서 좀 설득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한 분 한 분이 다 네임밸류가 이제 있는 분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파워를 통해서 또 다른 분도 섭외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더 뭐 촬영장 분위기도 좀 더 화기애애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여기 어때 말고도 상쾌한 케이스도 괜찮고 네네. 다른 브랜드에 여기까지 진짜 섭외했는데 뭐 메일을 주고받아서 거의 오케이가 됐다. 이런 좀 아까 해주셨던 얘기 해주셔서 이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캠페인 했을 때는 약간 각 나라마다 나온 맞아요. 뭐 마치다 씨도 나오고 맞아요. 미초바 씨도 나오고 파비앙 씨도 나오고 이렇게 나라마다 하는 캠페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먹방 여행 컨셉으로 먹방 유튜버들을 한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비딩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신선함을 주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 빅1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어때가 이만큼 왔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빅1을 써서 손흥민 선수를 썼지만 모델로 그 전에는 뭐 모델 섭외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뭐 메시도 알아봤고 저스틴 비버, 빌리 아일리시 이 정도는 해야 이제 되겠다. 그래서 거기까지 알아봤는데 결국엔 이제 손흥민 씨 정도 했었고 또 다른 브랜드 얘긴데 상쾌한 쪽에서 좀 되게 바이럴 될 만한 광고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예전에 상쾌한 모델이 해리 씨였어요. 그렇죠. 해리 씨 짤 중에 이제 해리랑 영국 축구 선수 케인이랑 이렇게 합성한 AI 사진이 있었어요. 해리 케인으로 해서 취해 속에 뭐 허리케인 뭐 이런 컨셉으로 광고를 만들자. 그래서 해리 케인한테 그 AI 짤을 보내고 실제로 섭외를 시안도 보냈어요. 해리 케인한테 해리도 뭐 케인도 뭐 상쾌야 뭐 이러고 보냈는데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럼 해리 케인이 그 자기의 그 딥페이크 이걸 알고 있는 알죠. 런랩에 알린 거네. 예. 소송당할 수도 있었던 거네. 한국 국민 전체가 지금 능욕했다고 고소를 할 수도 있었지만 받아들였다. 재밌게. 상쾌한 광고를 할 수 있었는데 스케줄 같은 게 좀 안 맞아서 좀 무산됐던 경우도 있어요. 비화가 되게 재밌는데 런랩에서 만든 다른 광고들도 살펴봤는데 보통 많은 아이디어들이 셀럽 중심, 인물 중심의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장점이자 단점이라면 한국 광고의 고질적인 문제다 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이제 셀럽 위주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크리에이티브가 부족하다 이런 좀 지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콘텐츠들과 저희가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시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쨌든 인지도 있는 인물이 나와서 그 브랜드를 알렸을 때 좀 더 빠르게 아이캐칭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요소를 봤을 때 광고 예산에 뭐 적으면 적을수록 빅셀럽이 좀 더 효과적인 거 아닌가 요즘 시대에는 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광고를 위해서는 셀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대신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초창기 때부터 셀럽을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약간 감성,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약간 감동 주고 뭐 깜짝 카메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저희도 그런 광고를 계속하고 그리고 모델 없는 광고도 계속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화제성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시점에는 좀 모델을 쓰는 게 좀 더 빠르게 사람들한테 2주 안에 휘발성 있는 요즘 시대에 빠르게 아이캐칭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또 시대가 변한다면 저희는 또 거기에 적응할 준비는 되어 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지금 런랩의 크리에이티브에서 모델이나 셀럽이 빠져도 자신 있습니까? 저희 회사가 지금 회사가 9년 차인데요. 네. 외부에는 7년 차라고 말하고 있어요. 법인이 9년 차고 저희가 처음에 2년을 기획실처럼 됐어요. 저희 회사가 이제 아이디어만 내주는 회사였어요. 근데 저희 회사 그 당시에 대표작이 혹시 KB금융그룹 아버지의 든든함 있죠? 눈물 아버지 막. 눈물. 그거를. 대한민국 광고대상 알죠. 동상에 거기 수상작에 보면 제작사가 런랩으로 돼 있어요. 그거 알죠. 네, 그 당시에 그런 감동적이고 그런 스토리의 광고도 저희가 꽤 많이 만들었었어요. 네, 그래갖고 오히려 저희 회사를 있게 만들어준 캠페인 중에 하나거든요. 엄청 화제가 됐었죠. 사실 그게 모델이 있는 광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류의 광고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크리에이티브 측면에서 보면은 크리에이티브가 되게 재밌는 게 주목받다가 감동적인 게 주목받다가 재밌는 게 주목받다가 이런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저희는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근데 걸. 감동적인 것도 자신 있어서 감동적인 시대가 오면 또 잘할 자신도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캠페인은 시모나 광고가 있었어요. 이게 아마 그 박성웅 씨 밈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네. 주로 아이디어도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밈으로 얻으시는지 궁금하고 시모나의 그 제작 배경도 조금 궁금하네요. 뭐 밈 얘기하셔서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저도 회사 사람들한테 권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한 10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면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다 봤었어요. 중요하죠. 뭐 되게 웃긴 밈도 트렌드도 사람들이 어떤 거에 즐거워하고 어떤 거에 슬퍼하고 하는 거를 당연하게 이렇게 익히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 찰나에 박성웅 씨 그 밈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 바밤바 밈, 그러니까 그 시도 때도 없이 바밤바 하는 그런 밈을 알고 있었는데 그냥 알고 있던 거죠. 저장만 해놨다가 해태 아이스에서 시모나라는 브랜드, 아이스크림 브랜드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노후화된 브랜드였어요. 시모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알고, 그래서 2030한테 좀 알리고 싶은데 적어도 2030은 바밤바는 알 거다. 바밤바는 알 거다. 박성웅 씨 그 밈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시모나 삼행시를 하는데 박성웅 씨가 계속 바밤바를 외치는 건 어떻겠냐고. 바밤바도 보니까 같은 해태 아이스 브랜드예요. 그렇죠. 이거 두 개를 같이 간거는 효과가 있겠는데?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 캠페인을 하게 됐고요. 근데 캠페인 비하 중에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제 계약 서류를 박성웅 씨한테 시모나 아이스크림 계약을 하고 바밤바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은 바밤바에 너무 빠져 계셔서 자기가 바밤바 광고를 하는 줄 그냥 알아요. 애초에 바밤바 광고다. 촬영장에서도 실제로 바밤바 광고를 하는 줄 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 런이라는 자회사도 런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배경은 뭐고 런은 또 어떤 스튜디오인지 설명 듣고 싶나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시모나 바밤바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콘텐츠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광고주분들로부터 되게 우리 콘텐츠 예능 만들고 예능을 만들고 싶은데 혹시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지 않아요? 라고 문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님하고 같이 고민하다가 그래 이거 10번만 문의 더 들어오면 우리가 시작해보자 라고 했고, 그래서 그게 문의가 여러 번 들어와서 그럼 이거 가능성 있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시작하게 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요새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광고를 스킵하는 현상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컨텐츠,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이는 거를 생각하게 됐고, 저희는 그게 하나의 좀 산업
카테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뭐 저희가 지칭하기에는 뭐 컨텐츠 광고 대행사? 예전에 뭐 광고 대행사가 있었고 디지털 광고 대행사가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롭게 컨텐츠 광고 대행사라는 게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스튜디오 런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도 되게 많은 광고주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계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고 외에 다른 엔터테이닝한 컨텐츠도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확장된 거네요, 업무가. 그쵸. 어떻게 보면 광고의 모습을 좀 바꿔주는 회사일 것 같아요.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스튜디오런에서는. 영화가 될 수도 있고요.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예능이 될 수도 있고 다큐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 안에 광고를 녹이자. 스튜디오런의 이제 구성을 보시면 아실 텐데 컨텐츠를 광고주분들이 어디다 의뢰를 하면은 컨텐츠 회사에 맡기면 광고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컨텐츠가 재밌는데 그냥 끝나요. 컨텐츠가. 광고가 안 돼. 광고가 안 돼요. 브랜드 광고가 안 돼. 근데 광고 회사에 컨텐츠를 맡기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요. 이게 컨텐츠가 아니고 광고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 런의 이제 구성원이 이제 광고대회사 출신 반, OTT 회사랑 방송국 출신 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컨텐츠성 광고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마케터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아. 하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음. 많이 경험해보고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조급해서 마케팅 준비, 맞아. 뭐 마케팅 관련 준비, 뭐 이렇게 하는데 맞아.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저도 그때 똑같이 들었어요. 여행도 많이 다녀라, 뭐 음악도 많이 듣고 영화도 많이 보고 사람들한테 관심도 많이 가져라 하는데 저도 당시에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조급하니까 마케팅 관련, 내가 갈 길에 관련 막 공부를 계속 하게 됐는데 결국에 저는 똑같은 소리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선배들이 했던 많이 보고 다양한 경험. 많이 경험하고 다양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도 못 하실 거예요. 논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자꾸. 그쵸. 근데 그나마 그걸 할 수 있는 게 좀 관련돼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행을 가더라도 자기 마케팅 관련된 여행을 가거나 영화를 보더라도 뭐 음악을 듣더라도 뭘 하더라도 관련된 문화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케팅과 관련된 문화생활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거 경험을 다양하게 쌓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마케터라는 직업 자체가 회사랑 소비자를 연결하는 그렇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들이 향유하는 문화든 그래서 뭐 아까 대표님이 말한 것처럼 밈을 열심히 본다든지 뭐 커뮤니티를 본다든지 이거 하나도 모두가 다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들하고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거 하나 그리고 절대적으로 엑셀은 잘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엑셀이요? 갑자기 숫자는- 엑셀이요? 제작팀 마케터라는 사람이 어쨌든 회사랑 소비자를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회사한테 소통할 때는 숫자더라고요. 그래서 뭐 단순히 엑셀이라는 툴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숫자에 강해야 되고 그리고 소비자를 이해하는 그 두 가지 능력이 있어야지 진짜 마케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광고 업계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도 AI인데 두 분은 AI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계신지 또 미래에는 광고에 어떻게 접목이 될지 이런 거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가 광고가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저희가 광고를 만드는데 좋은 툴이지 광고가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저희가 지금 실제로도 저희가 지금 비딩 할 때 AI로 뭐 스토리보드도 만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과거에 스토리보드를 손으로 그렸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엔 어도비 이런 데가 좀 발전돼서 맥도 쓰고 AI도 그 중에 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적으로 AI 자체가 광고를 지배하거나 뭐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럴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럴 수는 있죠. 이제 미디어 측면이나 아까 말한 수치적인 측면은 충분히 AI가 유효하다고 봐요. 매체량이나 매체를 분석하는 혹은 슬로건이나 카피의 영역도 어떻게 보면은 침범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데이터로 가능한 사람들이 어떤 워딩을 좋아하고 어떤 워딩에 반응하고 예, 그래서 카피까지도 하는데 어떤 전체적인 광고의 이 표현, 사람 감정까지는 다스릴 수 없는 것 같아요. 분석적인 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뭐 데이터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AI가 저희보다 앞으로 뭐 지금도 그렇지만 훨씬 잘 찾고 잘 분석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하고 있는 업 자체가 광고인 거잖아요. 광고라는 게 어쨌든 사람들 간의 소통인 것 같아요. 그 소통은 어쨌든 사람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까지는 내볼 수도 있지만 그걸 전달하는 방식은 조금 더 와닿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불쾌한 골짜기나 막 이런 것들 표현이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는 거죠. 그 기계적인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거, 감성을 터치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영역은 좀 크리에이티브 또는 뭐 이런 영역은 좀 더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오늘 런랩 분들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고 역량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좋은 역량을 가지고 꼭 해보고 싶은 브랜드나 인더스트리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항공사 오. 광고를 좀 해보고 싶어요. 캠페인은 항공사 캠페인은 저희가 여기였기 때문에 어. 여행이나 이런 관련된 이해도가 어, 높아서 그렇네. 항공사랑 되게 렐러번스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저희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LCC 회사부터 뭐 대형 항공사까지. 어. 네, 항공사 여러분 많이 연락 주세요. 그 대표님하고 이 질문을 받기 전에 한번 얘기를 해봤었어요. 어떤 브랜드를 하고 싶냐라고 네. 했을 때. 근데 하다 보니까 그냥 농심이라고 말해. 농심. 저희 라면 광고랑 저희 회사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농심하고 싶은 그리고 하나는 제약 광고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 카피라이터 출신인데요. 제약 광고가 재밌는 게 이제 심의가 되게 심해요. 제가 생각하는 제약 광고에서 가장 좋은 카피는 심의 목전에 있는 카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 있다. 자신 있고 욕심이 나서 제약 광고를 한번 하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제약회사 PT 발표가 아직 안 나가고 발표 나면은 이제 되면은 못하고 못하고 떨어지면 제가 댓글에 떨어졌다고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고정해놔야지. 제약회사 여러분들 연락 주세요.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죠. 우선 뭐 오늘 인터뷰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보신 것처럼 되게 즐겁고 해맑게 일하는 회사예요. 편하게 연락 주셨으면 해요. 그래갖고 저희도 어차피 일하는 거 고민되고 힘들고 뭐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 즐겁게 일하는 게 좋잖아요. 어차피 일할 거. 그래서 좀 즐겁게 일하고 싶은 회사를 찾고 싶으면 런랩을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애드벤처를 위해서 섭외한 대행사가 4곳인데 제 생각에 가장 잘하고 있다는 대행사 4곳을 섭외했어요. 그 3군데랑 다르게 런랩은 유일하게 제 채널에서 다룬 콘텐츠가 없습니다. 네. 다룬 광고가 없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불만족스럽죠. 불만족스럽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족하다 우리가 아니면 왈도의 그 성관이 부족하다. 우리의 역량이 부족하다. 전부 부족하다. 잠깐 따라 나오세요.